자존심도 없어. 프랑스인이 한국어로 인터뷰를 한다고. 우리는 밸런스 게임 할 거예요. 오, 밸런스 게임. 네, 준비도 했어요? 아유. 이제 이게 당연한 거야. 한국은 다르다고. 여기 프랑스의 한 카페에서 두 친구가 어느 인터뷰 영상을 보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국 언어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한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어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송출되고 나서 파리가 아주 뒤집어졌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오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 살고 있는 20대 셀린이라고 합니다. 저는 프랑스인이라는 것에 무척이나 자부심을 느끼고 살고 있어요. 저희 프랑스는 오랜 역사와 풍부한 문화적 유산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나 르네상스 시대의 발전을 통해 전 세계 역사에 기여한 바도 무척 많은 곳이기도 하고요. 프랑스 사람으로서 아마 이런 자부심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프랑스는 특히 문화나 예술에 대한 조예가 굉장히 깊잖아요. 걸출한 미술가나 작가들도 굉장히 많이 배출한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적부터 저의 사랑하는 조국인 프랑스의 언어로 더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욕구가 강했어요. 어렸을 적부터 정말 문학책을 끼고 살았고 지금도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제 이름으로 된 멋진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죠.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프랑스어에 자부심을 느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프랑스어만큼 역사와 조예가 깊은 언어가 또 있을까 싶어요. 프랑스어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언어인데다 중세 유럽에서 문학과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국제기구에서 공식 언어로 지정되어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프랑스어를 좋아하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바로 프랑스어의 언어 표현 능력인데요. 프랑스어는 정말 풍부한 어휘가 있기 때문에 생각과 감정을 정말 잘 표현할 수 있는 언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마 그래서 프랑스에 뛰어난 문학작품이 많이 나온 거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프랑스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것도 무척 자랑스러워요. 물론 센강 이슈는 저도 알고 있고 일부 사람들이 파리에 관광 오는 걸 반대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프랑스 사람들은 올림픽이 열리는 것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거든요. 다들 프랑스에 와서 우리나라의 위대함과 멋진 모습을 마음에 담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제 친구 피비로부터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우선 제 친구 피비를 설명드리면 얘는 정말 같은 프랑스인인데도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친구예요. 얘는 한국 사람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BTS에 푹 빠지기 시작하더니 이젠 아예 한국어까지 배우고 있어요. 만날 때마다 늘 한국 노래를 듣고 있거나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죠. 피비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면 한국 음식을 만들어서 올리기도 해요. 그런데 더 믿기지 않는 건 이런 피비의 인스타그램이 정말 인기가 많아요. 피비가 올리는 게시물은 대부분 한국 문화와 관련된 것들인데 다른 프랑스 사람들이 좋아요와 팔로우를 정말 많이 눌러서 피비는 사실 인플루언서라고 볼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 피비가 사실 제 앞에서는 한국 얘기를 거의 하지 못해요. 왜냐고요? 당연히 저는 뼛속까지 프랑스인이니까요. 우리 문화를 아끼고 사랑하기도 바쁜데 한국 문화까지 알아볼 시간이 어디 있나요? 프랑스만큼 위대한 나라는 또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한국 문화로 인플루언서까지 된 피비지만 제게 한국 얘기는 조금도 꺼내지 못하는데 피비가 알려준 얘기를 듣고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올림픽에서는 성화봉송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번 파리 올림픽 첫 성화봉송 주자가 한국인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성화봉송이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방송되고 널리 보도되는 행사에 올림픽을 홍보하고 알리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거든요. 게다가 이번 올림픽 성화봉송은 프랑스 혁명 기념일날 진행되는데 이건 프랑스 기념일 중 가장 큰 국경일 중 하나예요. 이런 의미 있는 날 성화봉송을 하는 사람은 BTS 멤버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프랑스 자국민이었어요. 유일한 동양인이 루브르에서 첫 주자로 뛰게 되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피비는 그제서야 제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셀린, 내가 너무 프랑스 문화에 갇혀있는 것 같아 라고 말이죠. 물론 프랑스 문화도 정말 좋고 위대한 건 맞지만 다른 문화를 접해보고 경험해보면 오히려 프랑스 문화를 더 발전시킬 방법을 알 수 있지 않겠냐고 했어요. 피비는 제게 한 번도 이런 얘기를 꺼낸 적이 없었는데 피비의 말을 듣고
저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우리 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은 무조건 우리 문화만 소비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세계적인 행사에 한국인을 초청할 만큼 한국의 영향력이 크다면 PB 말대로 저도 어느 정도 다른 문화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제겐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우리 프랑스인들이 다른 문화에 매몰되어 우리 프랑스 문화를 등한시하고 다른 문화만 쫓으면 어쩌나 걱정되었거든요. 나라도 우리 문화를 지켜야 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제가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자 PB가 한번 성화봉송 현장에 나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한번 가서 직접 보면 뭔가 느껴지는 게 있지 않을까 하고 제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얘기해주는 PB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어서 PB와 함께 성화봉송 현장에 구경을 가기로 했어요. 성화봉송을 구경하는 건 늘 TV로만 봤던 일인데 제가 직접 성화봉송을 보러 가다니 설레더라고요. 그만큼 성화봉송은 의미 있는 행사니까요. 그런데 저는 성화봉송 행사장에 도착해서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성화봉송 현장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취재진들이 몰려 있었어요. 그런데 성화봉송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다들 카메라에 한국어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카메라가 인파를 비추자 한국어로 인사하며 즐겁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PB에게 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물어보니 카메라를 향해 간단한 인사말을 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아마 BTS의 팬인 것 같다고 PB가 추측했죠.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외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리가 온통 한국어로 뒤덮여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워낙 인파가 많아 저는 성화봉송 장면을 멀리서밖에 볼 수 없었지만 그날 제게 중요한 건 성화봉송 장면보다 파리를 뒤덮은 한국어였어요. 제가 그동안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살았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원래 영어로 묻는 질문에도 대답을 안 할 만큼 자부심이 높은 사람들이었거든요. 프랑스에 와서 어디 영어로 얘기를 해? 이런 느낌으로 프랑스어로 오히려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우리 프랑스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에 빠져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저는 도대체 한국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저희는 점점 밀려드는 사람들로 거리가 너무 복잡해서 여기까지만 구경하고 근처 카페로 피신하기로 했어요. 카페에 앉자마자 PB가 제게 어땠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워낙 충격에 빠진 표정을 짓고 있으니 PB는 약간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어안이 벙벙하다고 했어요. 아까 우리가 있었던 곳이 한국인지 프랑스인지 잘 모를 정도였다고 했죠. 그런데 PB가 제게 이거 보라며 영상을 하나 보여줬고 저는 완전 카운터 펀치를 세게 한 방 맞은 것 같았어요. 아까 성화봉송을 하던 BTS 멤버를 프랑스인이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었는데 한국어로 인터뷰가 이루어졌고 프랑스어 자막이 나왔습니다. 프랑스에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냐고 제가 깜짝 놀라했어요. 그러자 PB는 이게 이제 한국의 위상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아까 한국어로 막 외치는 사람 보지 않았냐고 그게 한국의 현실이라고 했죠. PB가 한국어를 배우는 곳에서도 옛날엔 한국 음악을 좋아하는 일부 젊은 여자들이 전부였지만 요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들 배운다고 했어요. 저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고 우선 PB와 헤어지며 집에 가는 길에 계속 오늘 있었던 일을 되뇌어 봤어요. 그리고는 아까 충격에 빠져 제대로 보지 못했던 인터뷰 영상을 다시 틀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의외의 사실을 한 가지 발견했어요. 저는 프랑스어의 발음이 우아하고 음악적인 느낌이 들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코를 통해 발음되는 우음이나 단어 사이의 묵음들이 이런 고급스러운 발음을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어 발음도 꽤나 매력적이었어요. 굉장히 깨끗하고 명확한 발음에 프랑스어와 비슷하게 묵음 발음이 곳곳에 들렸죠. 프랑스어가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느낌이라면 한국어는 맑고 청아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어가 생각보다 매력적인 언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곤 PB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어로 된 컨텐츠 하나 추천해줄래? 하고 말이죠. PB는 제 메시지를 보고 바로 전화가 왔어요. 너 정말 셀린 맞냐고 하며 내 친구 셀린이라면 절대 그런 메시지를 보낼 리가 없다고 말이죠. 그러자 저는 생각해보면 PB 내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동안 프랑스 문화에만 갇혀 살면서
그게 프랑스 문화를 아끼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편협한 생각이었다고 말이죠. 지금 한국 문화가 그렇게 인기가 많은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걸 배워 우리 문화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배워서 적용한다면 오히려 프랑스 문화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어요. 그러자 피비는 알겠다고 하며 시간을 좀 달라고 했어요. 제가 이번에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진 건 진짜 잘 없는 일이니 최대한 선별해서 작품을 고르고 싶다고 말이죠. 그렇게 저는 피비와 전화를 끊고는 내가 이렇게 바뀌다니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이 제 가치관에 정말 충격을 주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얼마 안가 피비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피비는 제게 한 사이트를 알려줬고 자기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알려줬어요. 이게 옛날 작품이라 넷플릭스에는 없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역사를 좋아하는 제게 딱인 드라마라며 추천해준 드라마는 대장금이었어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데다 너무 오래된 드라마 아닌가 싶어서 조금 실망했어요. 20년 전 드라마를 추천해주다니 말이죠. 제가 살짝 의아하다는 듯한 반응을 보이자 피비는 일단 보고 얘기하라고 했어요. 이 드라마가 거의 한류 드라마의 최초 작품인데다 지금 봐도 탄탄한 스토리라고 했어요. 피비는 한국어를 배우면서 이 드라마에 재미를 붙여 부쩍 한국어가 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피비의 아이디를 넣어 들어간 사이트에는 한국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주로 한국 작품들이 올라오는 한국의 넷플릭스 같은 곳인가 보다 하며 대장금 1편을 켰습니다. 저는 첫 화를 보면서 작품에 전혀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드라마 속에 나오는 옷과 집에 더 눈이 갔기 때문이죠. 그 옷들은 한복과 한옥이었는데 한국의 궁궐도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피비가 제게 딱 맞는 드라마를 추천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복과 한옥이 어느 정도 눈에 익을 쯤 드라마 내용에도 점점 몰입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지 않은 탄탄한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하면 가부장적인 나라인 줄만 알았는데 그 옛날 여자 주인공을 내세워 드라마를 만들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순식간에 몰입해 5편이나 보고 말았고 이러다 일상생활을 못하겠다 싶어 매일 시간을 정해두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피비를 만나러 갔어요. 피비는 드라마 어떻냐고 물어봤고 저는 20년 전 드라마가 왜 이리 재밌냐며 믿기질 않는다고 했어요. 피비는 웃으며 그럴 줄 알았다고 얘기했고 오늘 한국 음식점에 가볼까 하는데 혹시 같이 가볼래? 하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대장금 드라마를 보면서 마침 한국 음식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좋다고 얘기했어요. 피비와 함께 간 한국 레스토랑은 파리 15구에 있는 곳이었는데 피비는 미리 예약을 해뒀다고 하더라고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4년 동안이나 미슐랭 스타를 받은 곳이라고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대단한 식당이길래 기대가 되었습니다. 식당 이름은 이도라는 곳이었는데 피비 말로는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실제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코스 메뉴도 훈민정음을 각각 한 글자씩 따서 만든 곳이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굉장히 독특한 그릇이 준비되었습니다. 대장금 드라마에서 보던 바로 그 그릇이었어요. 이 그릇을 파리에서 보다니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사장님 말씀이 유기로 만든 그릇이라고 했어요. 피비가 인터넷에 검색해보더니 유기 그릇이 한국의 전통적인 식기 중 하나인데 오랜 역사를 지닌 그릇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그릇이 가지는 장점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유기 그릇 자체가 대장균이나 유해 미생물에 대한 살균 효과가 있어 세균을 박멸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음식의 온도를 잘 유지하는 그릇이라고 해요. 또한 미네랄이 방출되는 그릇이라 건강에 매우 좋은 그릇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릇 하나도 이런 과학적인 그릇을 쓸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그리고 사장님은 저희가 앉자마자 반찬을 4가지 내어주셨습니다. 피비에게 식전빵 같은 거냐고 물어보니 피비는 밥과 함께 먹는 음식인데 미리 먹어도 상관은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파리 음식점에는 앉자마자 빵이나 올리브 같은 걸 주는데 한국은 이런 신선한 야채를 재료로 요리한 것을 내어주다니 놀라웠어요. 한국 사람들은 꽤나 건강한 음식을 먹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걸 미리 내어줄 수 있다니 얼마나 부지런한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빵이나 올리브는 그냥 그릇에 담아내기만 하면 되는 건데 반찬을 무려 4가지나 내어주려면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이 많이 담겨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장님께서는
반찬이 그날그날 달라지는데 오늘은 오이 무침에 무생채 그리고 감자볶음과 청경채 무침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재료 하나하나 신선한 재료를 쓰신다는 말에 얼른 먹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밥과 함께 먹는 음식이라니 저는 한국 음식 예절을 그대로 따르고 싶어 기다렸어요. 메뉴판을 보는데 메뉴가 너무 많아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피비에게 메뉴 주문을 맡겼고 최대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음식으로 시키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주문 메뉴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식당을 둘러보고 좀 놀라웠어요. 한국 식당이라 주로 관광 온 한국 사람이 많지 않을까 싶었는데 파리 현지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가 있는 시간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사장님께서는 파리 현지인들이 훨씬 많이 오시는데 요새 한국 음식이 정말 인기가 많아졌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처음 식당을 열었을 때만 해도 재료 수급하는데 힘들었는데 요새는 워낙 한식이 인기가 많으니 재료를 구하기도 정말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피비가 주문한 메뉴가 나왔고 저는 메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피비는 이게 순대 곱창 볶음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잘 먹는 음식인데 덜 맵게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맵진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색깔이 너무 빨개서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한 입 먹어보았고 저는 쫀득쫀득한 식감에 깜짝 놀랐어요. 약간 치즈 같기도 하다고 얘기하자 피비는 한국 사람들은 왠지 그런 식감을 좋아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국 음식 중에 떡국이나 떡볶이처럼 떡으로 만든 음식들이 주로 쫀득쫀득한 식감인데 순대도 비슷한 식감이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데 저희 메뉴를 보고 맛있어 보였는지 주변에서도 따라 시키는 테이블도 하나 둘 보였습니다. 정성스레 만든 반찬도 하나하나 메인 메뉴의 맛을 돋궈주기도 하고 입안을 깔끔하게 만들어주기도 하면서 금세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자 피비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저는 피비를 말릴 수밖에 없었어요. 피비가 반찬을 더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굳이 추가로 안 시켜도 된다고 얘기했지만 피비는 괜찮다며 알 수 없는 웃음을 지었어요. 그러고 이어지는 피비의 대답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피비의 말이 추가 반찬이 공짜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무료로 반찬을 더 준다고 했어요. 저는 이걸 몇 번 계속 더 달라고 해도 계속 공짜냐고 물어보니 피비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마음이 좋은 건지 아니면 정말 부자인 건지 그것도 아니면 경제관념 없이 그냥 다 퍼주는 걸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피비가 알려주지 않았으면 추가로 더 먹을 생각은 못했을 텐데 피비가 한국 문화를 잘 아는 덕분에 공짜로 반찬을 리필해 먹을 수 있었어요. 한참 맛있게 먹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다가와 혹시 밥을 볶으시겠어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밥을 더 먹는다고 하고 놀랐어요. 피비는 제가 뭐라 대답할 새도 없이 좋다고 얘기하고는 볶음밥 하나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은 메인 메뉴를 먹고 밥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음식에는 원래 밥을 볶아 먹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보통 프랑스에선 이렇게 메인 메뉴를 빵과 곁들여 먹는 게 끝인데 좀 생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피비는 한국 음식을 찾아보고 만들어 보면서 정말 신기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만큼 먹는데 진심인 사람들이 또 있을까 싶다고 했죠. 저는 미식의 나라는 우리 프랑스 아냐? 라고 얘기했는데 피비가 제 말을 듣고선 너 또 한국 음식의 세계에 한번 발들이면 못 빠져나올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피비의 말을 듣고 나서도 의심했을 테지만 한국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게 된 지금은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피비는 한국 사람들은 맛있게 먹는데 정말 타고난 재주가 있다고 했어요. 한참 피비의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아르바이트생이 밥을 가져와 저희 앞에서 바로 볶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것도 하나의 퍼포먼스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글지글 불판에 김과 밥이 양념과 함께 볶아지는 모습을 보고 군침이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액체를 한번 싹 돌리고는 먹어보라고 했죠. 저는 트러플 오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볶음밥을 한 입 먹고는 입안에서 퍼지는 고소한 향에 눈이 번쩍 뜨였어요. 트러플 오일 향은 아닌데 이 고소한 향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했죠. 피비는 이게 참기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은 트러플 오일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했어요. 트러플 오일은 트러플에서 나오는 강렬한 특유의 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는 오일이거든요. 게다가 고가의 재료로 만들어져 있어서 유명 식당이나 레스토랑에는 꼭 트러플로 사용된 요리가 있어요. 그런데 참기름을 한번 먹어보고 나니 한국 사람들이 왜 트러플 오일에 관심이 없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피비와 저는 너무 맛있게 음식을 먹고 나왔습니다. 오히려 저는 볶음밥이 더 기억에 남았어요. 저 볶음밥을 먹기 위해 식당에 다시 와서 메뉴를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피비와 헤어지면서 집에 가는 길에 한식당을 검색해보니 파리에는 이미 한식당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후기를 보니 거의 다 파리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느낌이었어요. 옛날에는 아시아 음식점이라고 하면 주로 일식집이 유명했는데 요새는 오히려 한식집이 더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 음식점들은 굉장히 깔끔하고 친절하다는 평이 많아 파리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사실 아시아 음식이라고 따로 부르기도 무색할 만큼 이미 한식당의 인기가 높아 보이긴 했어요. 그렇게 피비와 식당에 다녀오고 난 후 어느 날 피비에게 연락이 왔어요. 한 달 후 인스타그램 컨텐츠 촬영차 한국에 갈 예정인데 혹시 너도 여행 같이 갈래? 하고 물어봤죠. 한국 여행을 가다니 저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옛날엔 완전 관심도 없는 나라였는데 이젠 여행 얘기를 듣고 설레하다니 제 변화가 스스로도 놀랍더라고요. 저는 너무 좋다고 얘기했고 경복궁에 꼭 가고 싶고 한복도 무조건 입어야 된다고 했어요. 피비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메시지 보내놓으라고 하며 같이 여행 계획을 짜보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설레어하며 한국 여행을 준비했고 저와 피비는 도착하자마자 짐을 내려두고 경복궁으로 향했어요. 대장금을 보며 정말 꼭 오고 싶었던 장소였거든요. 피비는 제 반응이 재밌다는 듯 저를 열심히 카메라에 담았어요. 그런데 피비가 갑자기 다른 장소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저는 경복궁부터 가기로 했는데 왜 다른 골목으로 들어가냐고 물었고 피비는 가보면 안다며 막무가내로 앞장서더라고요. 그렇게 피비와 도착한 장소에서 저는 환호하며 박수를 칠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한복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저는 꼭 장금이랑 같은 걸 입어보고 싶다며 한복집을 뒤져봤는데 화려한 한복밖에 없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장금이처럼 입고 경복궁을 거닐고 싶었거든요. 그렇지만 한복 하나하나마다 모두 너무 아름답고 마치 드레스를 고르는 기분이 들어 즐거웠어요. 피비도 들떠서 한복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참 한복을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한국은 이거 다 베껴서 만들어 놓고 뻔뻔하네 라고 얘기하는 영어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미국인과 중국인으로 보이는 두 사람이 얘기 중이었죠. 같이 여행 온 것 같았는데 친구로 보이는 두 사람은 완전 상반된 분위기였습니다. 미국인 친구는 한복에 감탄하며 즐거워하는 것 같았는데 중국인 친구는 영 표정이 이상했죠. 제가 중국인인 걸 바로 알아차린 이유는 피비 때문이었어요. 저는 한국 문화를 알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과 중국인 그리고 일본인을 구별하기 어려웠는데 피비는 완전 다르다고 얘기해 주었거든요. 일단 제일 세련돼 보인다 싶으면 무조건 한국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깔끔하면서 키가 크고 비율이 좋으며 피부가 좋으면 한국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피비의 말을 떠올리며 추측해보면 딱 맞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국인은 촌스러운 붉은색 옷에 피부가 안 좋고 키가 작은 데다 깔끔한 행색이 아니어서 중국인이라고 바로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국인은 계속 미국인 친구에게 이거 어차피 중국 거 베낀 건데 베낀 문화를 굳이 체험할 필요가 있느냐고 얘기했고 처음엔 즐거운 표정으로 고르던 미국 친구도 중국인 친구의 말에 설득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자 피비는 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한국 전통 의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전통 의상은 치파오라고 설명해 주었죠. 그러자 중국인이 무슨 상관이냐며 한복이 원래 중국 한푸 베껴 만든 의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자 피비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얘기했어요. 한국에선 이미 3세기경에 한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뿐더러 그때부터 사용되어 온 옷이 조선시대에 이르러 지금의 디자인과 스타일이 굳혀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한푸는 중국이 그런 한국의 한복이 부러워 현대적으로 만든 옷이 아니냐며 재료와 소재에서부터 아예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피비가 꽤 정확한 역사적 근거를 들자 중국 친구는 아무 소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피비는 그 미국인 친구에게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고 체험하는 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고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좋아요와 댓글도 엄청 받을 수 있을 거라며 꼭 체험하고 가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PB의 한복에 대한 지식에 놀랐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그렇게 잘 알았냐며 물어보자 PB는 내가 잘 몰랐나 본데 나 한국 문화로 유명해진 인플루언서라며 씩 웃었습니다. 한국 문화 덕분에 이렇게 유명해졌는데 당연히 한국 문화에 대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지 않겠냐며 당연한 거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PB는 한국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나라라 공부하는 재미가 있다며 저보고도 대장금 시대의 역사부터 차근차근 공부해보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더 반할지도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PB와 한복을 입고 경복궁으로 향했고 정말 대장금 드라마 속에 들어온 느낌이었어요. 저와 PB는 깔깔 웃으며 사진도 찍고 PB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할 재밌는 영상도 찍었죠. 경복궁은 유럽에서 보던 성과는 차원이 다른 고급스러움과 단아함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미니멀리즘이 유행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복궁이 이미 미니멀리즘의 극치라는 생각이 들었죠. 유럽의 성들은 매우 화려하고 장식이 많은데 경복궁은 자연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데다가 곳곳에 아기자기한 아름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복궁을 구경하는 다른 한국 사람들과 저희 둘의 차이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차이였거든요. 다른 관광객들은 굉장히 편하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반면 저희는 소지품을 꼭 쥐고 긴장하며 보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파리에서 늘 소매치기 당할까 걱정하며 다녀서 그런지 저희 둘은 가방을 꼭 붙들어 메고 관광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곳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정말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여유로울까 싶어서 주변을 둘러봤더니 소매치기가 없기 때문인 것 같았어요. 가방 문을 거의 다 열고 다니는 사람들도 한둘이 아니었어요. 금방 누구라도 손을 넣어 소지품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하나도 긴장하지 않고 유유히 관람을 하더라고요. 유럽에선 꽁꽁 싸매고 다녀도 소지품을 잃어버리기가 십상인데 한국은 저렇게 대놓고 훔쳐가라는 듯 다녀도 안전하다니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선 치안이 굉장히 잘 유지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한국 여행을 편하게 올 수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제가 한국 여행에 간다고 했을 때 엄마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유튜브를 몇 개 찾아보시더니 걱정 없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유튜브에서 공통적으로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의 말이 한국은 치안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나라라 여자 혼자 새벽에 돌아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엄마도 안심하고 여행 가는 것에 걱정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 차이에 대해 PB와 얘기를 나누고는 저희도 마음을 놓고 좀 편하게 다니기 시작했어요. 여행지에서 이렇게 마음 놓고 다닌 적은 처음이라 정말 자유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제 배에서 천둥번개가 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화장실에서부터 쭉 볼일을 보지 못했고 신호가 왔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곳에 공중 화장실이 있을 리 만무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머릿속이 하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제 상태를 눈치챈 PB가 어디 아프냐고 물었고 화장실이 급한데 어쩌냐며 얘기했어요. 너는 더 돌아보고 와 나는 먼저 숙소에 가야겠어 라고 얘기하고는 황급히 나가려는데 PB가 저를 잡더니 잠시 기다리라고 했어요. PB는 한참을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저는 1분 1초가 급한데 무슨 일인가 싶었죠. 택시를 부르려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로 가면 된다며 저를 이끌고 더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너무 황당했지만 PB가 너무 자신감 있게 저를 끌고 가길래 무작정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PB가 이끈 장소에는 화장실이 있었고 저는 고맙다고 얘기할 새도 없이 얼른 뛰어가서 볼일을 해결했습니다. 그러고는 조금만 늦었으면 나 큰일 날 뻔했다며 어떻게 알았냐고 PB에게 물어봤어요. PB는 한국에선 검색만 하면 된다며 제게 화면을 보여줬고 진짜 대박이라고 얘기했어요. 거기다 더 놀라운 건 이 화장실이 공짜라는 점이었죠. 사실 뛰어 들어갈 때만 해도 돈 낼 생각을 못했었는데 생각해보면 유럽 화장실은 무조건 돈을 내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돈을 내고 이용하는 공중 화장실 자체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 이런 공공 화장실이 도시 곳곳에 있는 데다가 공짜에 심지어 이렇게 깨끗하다니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니었어요. PB와 이런 화장실을 유지하려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갈까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도 사람들이 깨끗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절대 이렇게 유지되지 못할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의 결론은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 건 오직 한국뿐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서로 배려하며 깨끗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짜로 유지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후 이어진 한국 여행에서도 한국은 어딜 가든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국 여행을 하면서 더 절실하게 느끼고 돌아온 여행이 되었어요. 이번 한국 여행을 통해 정말 영감을 많이 받았고 제가 이때까지 꿈꿔왔던 제 작품의 기본 뼈대가 되는 줄거리를 쓸 수 있었어요. 언젠가 제가 작품을 완성하면 꼭 한국에서도 이 작품을 발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PB에게 번역을 맡기면 되니까요. 그리고 PB는 이번 한국 여행에서 촬영했던 컨텐츠가 많은 인기를 끌어 광고 협찬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조만간 한 번 더 한국에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한국에 가게 되면 또 메일 드릴게요. 오늘 셀린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프랑스만큼 자국 문화를 사랑하는 나라가 또 없는데 그런 프랑스에서 한국어로 인터뷰까지 하는 데다 성화봉송의 첫 주자가 한국인이 되다니 감격스러운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제작소 감동필름이었습니다.